네, 대선이 이제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양당 후보의 지지율이 초접전을 벌이는 가운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 판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각 캠프 상황,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박정하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 공보 부단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여론조사 결과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이 D-30일이다 보니까 여러 언론 기관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좀 내놨습니다. 저희가 일단 한번 쭉 정리를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래픽 띄워주시죠. 네,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의뢰를 해서 칸타코리아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지난 2월 4일부터 2월 5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 결과이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35%, 이재명 후보가 31%를 기록했고요. 심상정 후보 2.9%, 안철수 후보 12.1%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격차,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다음 그래픽 보여주시죠. 네, 다음은 중앙일보가 의뢰를 했고요. 엠브레인 퍼블릭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역시 지난 4일과 5일 이틀 동안 여론조사가 진행됐고 표본 오차 역시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이재명 후보 38.1%, 윤석열 후보 36.8%, 심상정 후보 4.2%, 안철수 후보 11.7%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격차,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다음 그래픽 보여주시죠. 네, 다음은 동아일보가 의뢰한 결과입니다. 동아일보가 의뢰를 했고 리서치앤리서치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역시 지난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서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41.7%, 이재명 후보는 37%, 안철수 후보 10.1%, 심상정 후보 2.5%를 기록을 했습니다. 역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격차,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그래픽 보여주시죠. 네, 이번엔 한겨레가 의뢰를 했고요. K스탯 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조사 기간은 2월 3일과 4일 이틀입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38.8%, 이재명 후보가 32.6%, 안철수 후보가 10.8%, 심상정 후보가 2.9%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격차 역시 오차 범위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D-30일 전후에서 주요 언론사들이 쭉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앞서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두 후보 간의 격차,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간의 격차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판세 어떻게 당내에서는 보고 계십니까? 이 여론조사가 일단 여론조사 기간이 굉장히 많기도 네. 하고 실제로 이 여론조사 방법, 전화 면접이냐, 자동 응답 전화 방법이냐, 또 아니면 여론조사 기간 내에 추이, 이런 것을 다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네. 지금 저희들이 보면 굉장히 혼조세다. 어디에도 사실 일정한 패턴이 드러나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차 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이 중도층 그리고 부동층인데 특히나 2030의 그 표심을 보면 굉장히 유동적이거든요. 이 표심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남은 30일 동안 그곳에 좀 더 저희가 공을 들여서 이 지지율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 오차 범위 내에서 초접전이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지금 객관적인 지표가 다 그렇게 나오고 네. 있으니까요. 설 명절이 지나고 TV 토론 있고 그러면 양 후보 간의 우열이 확 갈려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혼조세입니다. 지금 앞서서 쭉 여러 조사기관 봤지만은 다 비슷비슷한 상태고 비교 우위에 있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다 오차범위 내라서 그게 앞선다고 하긴 좀 추세가 확연히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같은 의뢰기관, 같은 조사기관 이렇게 보면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1월 중순에 전에 조사가 있었고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같은 조사기관에서 1월 초에 있었는데 다만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의 세 후보가 보면 그 전 조사에 비하면 명절 전하고 비슷하게 안철수 후보는 6%대에서 11%대 이제 횡보 조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1월 초보다는 다소 하락 국면.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횡보 국면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윤석열 후보는 다소 상승세. 이게 명절 전에 있었던 여론조사랑 패턴이 아직은 여전히 비슷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그 기간을 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은데 물론 한겨레 신문이 의뢰한 조사 결과 같은 경우에는 2월 3일 그러니까 첫 TV 토론 당일날 했으니까 일부가 좀 반영이 되고 일부는 또 반영이 안 됐을 그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조사 같은 경우는 2월 4일과 5일에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TV 토론을 시청을 많이들 하셨잖아요. 시청을 하시고 그걸 보고 나서 응답을 했다라는 그 설명이 가능한데 영향을 얼만큼 미쳤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가 그 토론회에 임할 때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굉장히 안정감 있게 그리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어떻게 보면 원래의 모습처럼 뭐 사이다 발언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자제한 그런 토론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일정 부분 먹힌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지지율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아시다시피 엄청난 언론과 국민의힘의 공세가 있었던 김혜경 씨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이 서로 뭐 상호작용을 해서 지금 지지율이 이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 토론회 이전에 또 토론회로 저희는 뭔가 일정 부분 상승시킬 요인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시점과 맞물린 굉장히 큰 네거티브가 또 뭐 작동을 했으니 지지율에 좀 더 민감하게 여론이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다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가 중도층을 흡입할 수 있을 정도의 토론회를 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 크게 변하지 않은 그런 지지율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드네요. 진짜 말씀을 듣고 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세부적으로 좀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리면 이른바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 관련된 과잉 의존 논란 그리고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이 설 연휴 직전에 한 언론사를 통해서 불거진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 이제 매체 등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생각만큼 그래도 지지율이 빠지진 않았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오죽했으면 이 언론 보도의 그 횟수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국민의힘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녹취, 그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엄청난 관심을 불어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중파 그리고 뭐 보도 매체들이 보도해준 양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김혜경 여사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고 사실상 그 내용에 드러나는 제보자 A씨가 경기도의 7급 공무원이었고 그와 더불어 5급 공무원 간에 있었던 내용들을 모두 김혜경 여사 측에서 있었던 일로 어떻게 보면 프레이밍해서 공격했던 그런 언론 보도가 엄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저는 판단되는 부분은 토론회에 영향이 있었다. 예, 일정 부분 잘 막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김건희 씨 녹취록과 김혜경 씨 관련된 의혹 그 보도량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차이가 있는지는 좀 더 추가적으로 저희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일단 김혜경 씨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보도 양에 대해서는 김혜경 씨와 김건희 씨는 보도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기간에 볼 일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토론회가 반영이 됐던 조사 앞서 하나 좀 저희가 봤습니다만 어제 나오고 그저께 나온 것들은 이제 3일, 4일간 조사한 것들이 결과들이 좀 덜어 있었어요. 그리고 토론회 시청률이 전국적으로 한 40% 가까이 뭐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양 진영이 워낙 이제 시간이 갈수록 결집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토론회에서 다들 뭐 선전을 했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토론회 전체를 이제 주도를 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뭐 토론회면 어떻게 된다라는 이런 것들을 불식시켜 와서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관심에 비해서 TV 토론이 상당히 영향력을 엄청나게 많이 미친다라고 하는 거는 가설이 성립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김혜경 씨 논란과 관련한 거는 향후 또 이제 계속되고 있으니까 저는 뭐 이번 주간에 그 지지율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듯한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 명절 이전의 이 전체 추이와 토론회 명절이 지나고 난 추이가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게 오늘 뭐
이 전체 지지율 추이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네, 김혜경 씨 관련된 그 이야기는 또 후반부에 할 예정이니까 그때 좀 다시 하고요. 토론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어떻게 보면 TV 토론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사가 크잖아요. 그래서 TV 토론이 또 중요한 역할을 좀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오는 8일로 예정됐던 추진됐던 그 토론회는 사실상 무산이 됐고 다시 11일로 지금 추진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던데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애초에 이 네. TV 토론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다 열려있는 자세로 다 수용하고 네. 임하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민주당의 태도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설 연휴 전에 양자 TV 토론을 하자 윤석열 후보 측과 실무 협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날짜를 굳이 고집을 하셨어요. 그 뭐 설 연휴라고 분명히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연휴에 해당되는 31일을 얘기를 하시다가 그 이후에는 뭐 무자료, 자료 뭐 이런 공방으로 또 무산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뭐 어떻게 사자 토론을 잘 했는데 바로 자신감을 얻은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바로 또 그 2차 토론에 임하겠다고 하고 실무 협상이 이루어진 것이 8일을 상정하고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내부에 들어가서 그 내용이 뭐 편향성을 들었어요. 한국기자협회의 편향성 아니면 JTBC 주간사의 편향성을 들더니 또 나중에 안철수 후보 측 얘기를 들고 또 하나 저는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후보의 건강상의 문제로 2, 3일 또 미뤄라 이런 말도 앞뒤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묻고 싶은 것이 지금 다시 그런 이후에 어제 윤석열 후보가 방송 인터뷰를 할 때 보니까 오늘이라도 당장 본인은 토론에 임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까지 또 하세요. 저는 그래서 이 날짜가 중요한 것인 것 같은데 그래서 11일로 다시 못 받고 싶은 것 같은데 이것은 일단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닐 뿐더러 실무 당사자들, 협상 당사자들에게는 굉장히 뜨악했던 일입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굳이 계속해서 그렇게 날짜를 고집하는 이유는 선대위도 아니고 후보도 아닌 누가 날짜를 잡아주는 사람이 있는지 그것도 좀 묻고 싶고요.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저희가 오늘 팩트 체크해 보니까 그 발표를 했던 날 또 제주 어제도 그러고 또 이에 뒤풀이 술자리를 하셨던 게 나오더라고요. 기자분도 같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네. 이런 데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날짜 문제 그리고 술자리 문제를 지금 한꺼번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해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저기 네. 김혜경 씨 논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몰리다 보니까 뭐 그렇게 가고 있는 건 아니다. 이게 토론의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저는 뭐 그렇게 공세를 취하고 있는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우선 첫째는 8일날 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 대해서 저희 협상단이 좀 경직되게 되었던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건 제가 볼 때는 뭐 아쉬운 부분이 분명 있었다고 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날짜에 관해서는 오해가 있고 일부러 또 그거마저도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거 쭉 지나고 보면 전 양자 토론도 무산된 게 사실은 실상으로 들어가면 전 자료 논쟁이었는데 그 자료가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되고 어떤 식으로 활용이 돼서 왜 필요했는지에 대해서는 4자 토론, 2월 3일 날 있었던 4자 토론을 보면 뭐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다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자료 때문에 무산된 양자 토론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8일 토론회, 그러니까 내일 원래 예정돼 있던 토론회 건에 대해서는 우선은 기자협회 내지는 뭐 JTBC 이런 거에 대해서 토론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대선이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모든 후보들이 문제 내지는 아니면 뭐 다 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토론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 실무협상단에서 일부 이제 주체와 방송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한 건에 대해서는 저는 뭐 실무 협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었다고 보고요. 다만 그렇다면 주최하는 측도 초청하는 측도 그거에 대해서 좀 고려를 좀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좀 8일 토론회는 좀 무산이 되는 것 같고 11일 날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뭐 안철수 후보도 8일 날 관훈 토론회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얘기하는 과정에 뭐 지나가면서 건강 얘기가 나왔을 이게 뭐 심각하게 건강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자협회가 오늘 뭐 결론을 낸다고 하는데 11일로 수용을 하고 그다음에 뭐 종합편성 채널 4사 혹은 보도 채널까지 포함해서 우리 YTN을 포함해서 6사가 중계를 하게 된다면 뭐 저희도 준비를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건 어제 이미 천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기자협회가 진행을 한다면 저는 2월 11일 날 사자 토론이 또 다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제주에서 있었던 끝나고 회식 자리에서 일부 술을 먹었다, 이래서 건강하고 문제가 없다, 또 술 프레임을 또 갖다 씌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요새 날씨가 굉장히 춥잖아요. 그리고 제주 거쳐 광주까지 온 출입 기자들 저녁 먹는 데 가서 그 기사 쓴 것도 보면 한 2잔 정도 이렇게 테이블별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저렇게 막 몰아붙이는 게 과연 이 정상적인 공세인가 아니면은 또 이상한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가? 저희 당으로서는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정치 지도자들 늘 소통 얘기하는데 그마저도 시비를 삼아서 문제를 삼는 거는 좀 보도 자체도 이 선거 국면에서 과연 공정했었던가 제대로 된 취재였던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좀 과한 취재 그다음에 과한 해석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좀 저는 우리 박 단장님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사자 실무 협상이 들어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8일을 결정하고 들어갔던 실무 협상이었는데 거기서 일종의 목리를 부린 것이 국민의힘이거든요. 근데 나머지의 3자 후보는 안중에도 없어도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상 이 토론이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고 국민들은 굉장히 목말라 했던 그런 장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계속해서 날짜를 바꾸거나 실제 이루어지기로 했던 토론회를 무산시키는 이런 것이 과연 온당한 처사입니까? 저는 그것이 너무 궁금하고요. 이것들을 다 포함해서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1등 후보라고 하면 사실 아까 전체적인 우세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여유롭게 모든 걸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회피하고 싶은 이유가 있거나 다른 날짜에 의도가 있거나 이러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에 대한 것은 무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국민적인 일반적인 정서라고 생각하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네, 짧게 저도 해도 돼요. 여쭤보는 이미 겁니다. 그 전부터 사실은 양자 토론 얘기 나올 때부터 양자 토론, 그다음에 교차 토론, 그다음에 사자 토론 다 수용하고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지나친 해석이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출장에 관한 것, 그다음 토론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최상의 컨디션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협상단에서 좀 경직되게 대했던 거에 대해서는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떤 특정한 날짜를 고집을 하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당이 합의가 됐는데 그거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거는 좀 과한 해석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일단 다른 주제도 있으니까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그렇다면 11일 날 한다는 거냐 안 한다는 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단답식으로 11일 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일단 많은 국민들이 일단 윤석열 후보 빼고 8일 날도 하고 11일도 하라 이런 의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적극 찬성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11일 날 하는 걸로 알고 지금 현재 기자협회에서 11일 날 주최하겠다고만 결정이 되면 11일 날 토론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도 좀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야 모두 지금 11일 토론회 여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으니까 실제로 어떻게 결정될지를 좀 추가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최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가상의 영상을 당 공식 채널에 게시를 했다가 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어떻게 된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걸 국민의힘 쪽에서 왜 비난을 하고 나섰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어제인가요? 제주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울컥까지 하면서 고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을 하시던데 일단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어떤 진영의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이어서 저는 그것이 결코 나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네.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고요. 그 영상을 들여다보면 우리 지지자 내부에서 이게 AI도 아니고 그냥 이 성대모사를 한 부분이고요. 그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내부에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반응이 좋으니 이렇게 중앙에 저희 델리민주라고 하는 공식 채널까지 이제 올라온 것을 문제 삼더라고요. 그 올리고 나서 보니 대통령께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비난인데 실상 이것이 공식 채널에 올라온 거에 대한 우리 쪽에서 바로 삭제했던 부분은 그 정도의 이제 퀄리티가 좋거나 이런 내용이 더
공식 채널로 전파하기에 좋아서 뭐 합당하다고 하면 계속 놔뒀을 텐데 그 정도가 아니니까 내린 것이었고요. 사실 그 내용 면에서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권양숙 여사도 이미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민주당의 대통령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재명 후보 지지 안 하면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을 왜 이런 걸 활용을 해서 또 삭제하고 했느냐고 비난 공세를 취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그 의도를 전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도를 모르겠다고 네. 그러시는데 선거라는 걸 앞두고 실제 여론을 호도를 하거나 여론에 다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게 우리 얼마 전에 봤잖아요. 드루킹 판결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정치 현황 속에서의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는 거며 그다음에 여론에 어떤 게 다른 작용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된 일이라고 이제 법원 판결도 나왔고 우리 사회적으로 다 그렇게 됐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 관련한 AI도 좀 논란이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저렇게 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것 자체가 저는 돌아가신 두 분을 얼마나 쉽게 생각하면 저렇게 했을까라는 것 하나가 좀 의아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관련해서 또 얼마 전에 본 논란이 됐습니다만은 우리 뭐 강아지, 고양이 또 뭐 이렇게 해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사람, 동물들까지도 선거에 활용해서 또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선거라는 데 얼만큼 어떤 식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고자 이렇게 돌아가신 분까지 이용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심각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저희 당에서 이제 AI 윤석열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 AI 윤석열이 처음에 소개됐을 때 선관위도 굉장히 우려를 표했고요. 그다음에 그에 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범주를 굉장히 제한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민주당 현역 의원 여러분들도 굉장히 성명서를 많이 내면서 이 건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었거든요. 그랬던 것들을 보면 과연 지금 올라가서 삭제됐던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영상 뭐 조작이라고 해야 돼요. 뭐 이런 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영상 이런 것들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그다음에 여론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상의 것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 선거문화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알겠습니다. 점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AR을 활용해서 유권 해석을 내리게 한 곳이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그거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AI가 일정 부분 쓰일 수 있게 됐고 그 이후에 지금 이런 일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무현 대통령 영상은 AI도 아니었고 사실 성대모사였거든요. 그래서 좀 분리될 만한 부분이긴 한데 우리 당에서도 또 AI를 이용한 뭐 홍보, 정책 발표 이런 것들을 내놓은 것은 뭐 지금 시대 흐름을 따라가는 것에 뒤처지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트렌드에 맞춘 거라고 봐주시면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다룰 주제가 많아서 속도를 조금 내보겠습니다. 일단 이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막이 있는 겁니까? 아, 그 내막 다들 어젯밤에 저희들 기자들 전화 받고 네. 근데 정말 이렇게 비공개로 즉각적으로 뭐 해동한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상 정확하게 지금 뭐 공식적으로 나온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추측컨대 이재명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 간의 원래 친분은 굉장히 두터웠었고요. 또 측근들 간의 그 교집합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1월 26일이었나요? 어쩌면 일정 부분 국민의힘에서 퇴출되듯이 했던 상황에서 또 공개적으로 위로도 표시했던 부분이 이재명 후보 측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후에 한 번쯤 뭐 만나시긴 할 거다 이런 예상들은 다 했는데 그 날짜가 어제였던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좀 나름 취재를 해보려고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종인 전 위원장 스타일 자체가 워낙에 진영과 크게 상관이 없이 자신이 가진 그 경제 철학 그리고 국정 비전에 대한 철학들을 많은 부분 자문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입장을 늘 취해 오셨는데 이번에 아마 그 80분간 회동에서 이를테면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분일 겁니다. 계속해서 그 이재명 후보에게 윤석열 후보에게 요구했던 뭐 많은 부분들을 아마 같은 부분으로 코치를 해주지 않았을까 뭐 그런 추측 정도를 하는 거죠. 네, 확대 해석까지는 좀
너무 자연스럽게 선거 국면에 있을 수 있는 회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자연스럽게 선거 국면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서 확대 해석이 있기를 바라는 제가 볼 때는 현재 민주당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 현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좀 전에 저희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도 그러니까 친노 친문 세력의 도움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을 대표하고 있는 어떤 그 중도 민심이나 뭐 이런 것도 활용하기 위해서 저런 만남을 기획했던 것 아닌가 싶고요. 저는 뭐 글쎄 이 김종인 위원장이 워낙 그동안에 저희 당과 관련해서 해오셨던 일도 있고 지금의 국민의힘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 충분히 기여를 해오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후 김종인 위원장이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언급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재명 후보와의 어제 만남이 여론에 상당 부분 많이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거 기간에 확대 해석을 바라는 현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민주당의 여러 기획성 만남 중에 하나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확대 해석을 바라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좀 입장을 좀 바꿔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야권에서는 단일화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원희룡 본부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야권 단일화 이야기할 때가 됐다 이런 취지의 언급을 했는데 바로 또 그 권영세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뭐 선대위 차원에서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놓고 일각에서는 군불대기 아니냐, 확대 해석을 또 바라는 것 아니냐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전에 국민의힘에서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보여준 일종의 모습들로 보면 확대 해석을 바라는 면이 충분히 있다. 전 그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단일화에 대해서 정리된 일관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부분도 좀 더 이렇게 확대해서 이후에 극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욕심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저는 단일화가 어떤 면에서든 이 이후에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할 것임에는 틀림없는데 이것이 단일화 그 이후에 무엇인가, 좀 무엇이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대변인 죄송합니다. 지금 그 속보가 좀 들어와서 관련된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지금 실종자에 대한 수색 구조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27층에서 마지막 실종자의 위치가 확인됐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지금 아파트 27층에서 마지막 실종자 위치를 확인했다는 내용이 들어왔고요. 관련해서 지금 현장에서 잠시 뒤에 브리핑이 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브리핑이 진행이 되면 대담 이후에 다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대변인 죄송합니다. 일단 중간에 속보가 들어와서 관련된 내용을 좀 전해드렸고요. 일단 그 정치권 관련 대담 좀 더 이어가 볼게요. 지금 야권 단일화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는 계속 선을 긋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우리 권영세 본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공식적으로 이 안에서 저희 안에서 단일화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기구나 아니면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부터 후보 등록이잖아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봤더니 대통령 후보 기탁금이 한 3억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과연 향후 굉장히 이게 막대하게 들어가는 이제 선거 비용도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등록 전에 안철수 후보 쪽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런 것도 좀 봐야 됩니다만 현재 당내에서는 단일화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서 저희가 이제 지지율 추이 좀 봤지만은 이번 주에 진행되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추이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 이런 것들이 마지막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 가지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당내 비공식적으로 이런저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곤 있습니다만 현재 선대위 차원에서 단일화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실제로 그 당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발언을 하고 있는지 단일화 관련된 녹취를 듣고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녹취가 준비되는 대로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그 당내에서도 뭐 서로 의견이 달라서 서로 싸우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일부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런 군부를 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저는 굉장히 우려를 표합니다. 최근에 상황이 다소 좋아졌다고 해가지고
각자 개인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 그런 언급을 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해 보입니다. 꼭 선거 공학적인 것이 아니라요. 네. 그래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이번 선거에 돕냐 안 돕냐를 떠나서 그와 상관없이 안철수 후보가 제기한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그 아젠다를 적극 수용해서 이재명 정부가 해나갈 것입니다. 네, 야권 단일화 관련된 여러 관계자들의 녹취를 들었는데 정치는 생물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는 다들 선을 긋고 있지만 어떻게 또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앞서 간략하게 언급을 하긴 했는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 관련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서는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발언과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관련된 녹취를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충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걸 볼 때 국민들께서는 부적절해 보이나 기존에 그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사건들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심각하게 보시지는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지금 국민의힘과는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저보고 2차 가해라 그러는데요. 사실은 목소리 공개하는 가세연이고 본인 이름으로 그 계좌번호를 공개하면 실명이 알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계좌 나올 때. 그게 오히려 더 실명이 나오고 목소리가 나온 게 더 2차 가해 아닙니까? 네, 대변인 지금 그 제보자에 대해서 이런 민주당 내부 발언들이 2차 가해 아니냐 이게 논란의 핵심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2차 가해 이런 얘기까지 나가기 전에 네. 우선해서 이 모든 언론들이 김혜경 측의 갑질, 의전 황제 의전, 과잉 의전 이런 식으로 다루는 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싶은데요. 사실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네. 지금까지 나온 녹취에 의하면 제보자 A씨가 별정직 7급 공무원이었고 또 그것을 지시하고 업무에 대해서 내용을 다 다룬 사람이 별정직 5급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모 씨라고 하는데요. 그 배모 씨가 김혜경 여사에게 직접적인 어떤 지시를 받거나 아니면 김혜경 씨가 직접적으로 A 씨에게 뭔가를 갑질 지시를 했거나 이런 내용들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분리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배우자 리스크로 키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다 보니 지금 2차 가해까지 나온 부분은 그 현근택 대변인이 이 사실들을 오히려 공개하면서 녹취를 풀면서 자신의 후원 계좌까지 열은 걸 보면 의도가 다분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우상호 저희 선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느냐는 국민들 눈높이에 있는 것이고요. 네. 이것이 어떤 지표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정서를 건드리지 않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도 몇 번이고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사모님도 사과를 했고 그리고 직접 당사자인 배모 씨도 입장문을 밝히고 또 사과도 했고 수사까지 하고 감사도 받는다라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도 억울하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은 배우자 리스크를 이 똑같은 양비론적인 잣대로 다루다 보니 김건희 씨가 오히려 문제 제기됐던 많은 부분의 논란들이 다 덮이고 있는 것은 좀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이것이 사실 허위 이력, 직접 당사자가 김건희 씨였거든요. 배우자 리스크에서 보면.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 5명은 구속되어 있는데 본인은 정작 지금 소환 한번 되지 않는 상황들. 저희가 고소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뿐입니까? 장모의 오늘도 나왔는데요. 통장 위조 몇백억이라는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본인 장모 부인 이런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다루는 그 매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언론 보도량도 차이가 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분리 대응해달라는 요구를 계속했음에도 다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김혜경 측의 문제로 다루고 있는 문제임을 지적하다 보니 좀 과한 해석들이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대변인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측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나 아니면 장모나 본인과 처가 실제로 당사자 직접 본인과 관련된 당사자죠. 문제인데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 김혜경 씨가 직접 관련돼 있다거나 이재명 후보가 직접 관련돼 있다거나 이게 확인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민주당 대응 보면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변화가 보면은 이제 5급 배모 씨가 다 네. 했다, 모른다, 이렇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과거
대장동 사건 나왔을 때랑 이렇게 모른다고 하지 비슷하게 않았습니다. 가고 있는 관리 것 책임은 같은, 있고 사과했습니다.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전에 우상호 본부장도 국민들이 이걸 너무 가볍게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건을 얼마나 자신 있게 향후 얘기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혹은 너무 쉽게 막 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해서 배 씨가 다 알아서 했다고 한들 대리 처방 받은 게 그리고 쇠고기가 배달돼서 쓰여진 게 초밥이 쓰여진 게 변할까라는 생각이 우선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뭐 이게 표로 결정이 될 거고 지금 스멀스멀 이렇게 잦아들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를 저런 식으로 꼬리 자르기 한다고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근택 대변인 관련해서 이제 녹취 나왔습니다만 민주당의 지금 대응도 그렇고 현근택 대변인의 대응도 그렇고 저는 인식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딴 곳에서 실제 음성이 나오고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서 이게 2차 가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별정직 7급 공무원이 당했을 그 마음을 이해를 한다면 2차 가해가 아니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그분이 성남 문화재단인가 어디 근무하다가 전 성남시 그러니까 경기도 공무원으로 발탁이 돼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자리가 이렇게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벗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지금 현재 20, 30대 형편인가 소위 말하는 뭐 20몇만이 넘는다는 그 로션을 모아가지고 갖다서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면서 내가 공직생활을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겪으면서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한 분노를 저는 제대로 읽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했던 일이 저 피해자한테 그리고 국민들한테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이 여전히 과거식 위선 내로남불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뭐 이걸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이전에 좀 안타까운 상황으로 좀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팩트 체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7급 공무원의 업무가 무엇이었느냐면 별정직으로 와서 공관의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소고기도 그렇고요. 지금 로션도 그렇고요. 공관에 비치하는 물품들을 배 씨가 그 A 씨에게 그런 업무를 시킨 것입니다. 그것을 마치 김혜경 씨가 갑질을 해서 그런 일을 시킨 것처럼 연결짓는 것은 굉장히 제가 볼 때 좀 선을 너무 넘는 것이라는 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건희 씨의 문제에 있어서 사실 이것보다 저는 절대 책임이 위중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을 대응했던 태도를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이 자세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비난을 하시니 제가 그 비난을 다 감수하기에는 좀 유감이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사실 사과 이후에 사과를 직접 나와서 했다라고는 하지만 그 사과 당시에도 국민들의 논란이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네. 일단 그 7급 그 A 씨가 공관 담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공관 담당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채용된 당시의 공고문, 그다음에 업무 분장표 경기도를 통해서 제출을 하면 돼요. 그리고 그 7급 공무원하고 같이 일을 했던 5급 배 씨는 과거 문제됐을 때부터 계속 의전 담당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어떻게 또 공관 담당이 되는지 그 역시 사실은 경기도 업무 분장표 내놓으면 되고 마지막 이게 여기저기서 쓰였다고 하는데 지출결의서 내놓으면 되거든요. 이게 공관에서 쓰여졌는지 아니면 순회동 사저에서 쓰여졌는지 이런 것들을 내놓으면 되는데 왜 그런 건 안 내놓고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는지 저는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 합해서 감사 청구를 해서 경기도에서 제출한 다 채직자들 아닙니까? 공관 담당이라는데 마지막 처리이기 한 가지. 때문에 감사를 통해서 그러면 이루어질 겁니다. 수원 도청 혹은 관저에서 근무하는 분이 왜 고향에 있는 아드님 퇴원하는 일까지 챙겼어야 되는지 그것도 그럼 공관 업무인지 그럼 뻔한 것들을 너무 그냥 쉽게 해명을 하고 국민들한테 쉽게 강요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결코 쉽지 마지막으로, 않습니다. 예. 해명 듣고 뭐 하실 게 있으신가요? 일단 지금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간략하게 좀 한 가지 더 정리를 해야죠.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하고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일단 지금 뭐 공간 담당, 의전 담당 그리고 그 김혜경 씨나 이재명 후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고 감사 청구도 했고 지금 수사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걸 지켜보고 가자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기본적인 입장이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뭐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것 외에 사저로의 그 심부름 그리고 법인카드 그리고 대리 처방 관련된 이야기까지 지금 한꺼번에 지금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이 정도로 제가 좀 정리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네. 다 알고 계실 테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더 안 할게요. 네,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대담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뭐 잠시 뒤에 앞서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광주 그 신축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브리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지금 생중계 준비가 되는 대로 광주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실종된 6번째 작업자 위치가 확인됐습니다. 관련해서 현장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장 오디오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11시 50분경 27층 2호 라인 거실 외벽 창가로부터 2m 안쪽 부근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인 손을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 6분의 위치가 모두 확인되었고 이미 4분의 구조를 완료하였으며 남은 2분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소방력을 집중하여 구조 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조금 더 빨리 구조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너무나 죄송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지막 한 분을 구조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례 브리핑 시 현 장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님들의 질문을 한두 가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합뉴스 정혜선입니다. 6번째 마지막 피해자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신원 확인이 됐는지, 그리고 생체 반응이 있는지, 정확한 위치는 26층 천장인지 27층 바닥인지 이 3가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공사장에 6분의 피해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해물 제거를 하는 과정에서 손을 발견했고요. 발견된 그분이 DNA 채취는 지금 경찰에 의뢰해서 바로 경찰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본 27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뭐죠? 생체 반응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구조 완료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 싶습니다. 신원을 여쭤보니까 네. 기존 실종자가 아닌 제3의 인물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실종자 6명이 아닌 우리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서 있기는 있죠. 그래서 신원 확인이 됐는지요? 아직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특정은 안 됐고 네, 6번째 매몰자인데 네. 이분이 그 실종자가 맞는지 확인. DNA 채취를 바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아까 그 확정 네, 것처럼 지금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 확정된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광주 붕괴 아파트 27층에서 마지막 실종자 위치를 확인했고 소방당국과 구조대원들 안전에 유의하면서 실종자 구조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선을 30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38.4%, 윤석열 후보는 44.6%로 나타났습니다. SBS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PD가 더불어민주당 항의로 하차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상 저촉되는 발언에 대해서 선대위 차원에서 방송사에 문의하는 건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5,286명 발생한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90%를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쯤 하루 확진자가 13만 명에서 최대 17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자가 1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에만 재택치료 키트를 지급하고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확진자 동거 가족의 격리가 간소화돼 식료품 구매를 위한 외출이 허용됩니다. 이른바 대장동 모시버 클럽 인사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아파트 분양 외에도 1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파악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은 딸이 집안 사정으로 빌렸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대표팀이 오늘 밤 개인전에서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에이스 최민정 선수가 여자 500m에, 황대현, 이준석, 박장혁 선수가 남자 1000m 경기에 출전합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3만 명을 넘겼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만 5,28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휴일에 검사 건수가 감소한 영향으로 전날보다 3,405명 줄었지만 그제부터 사흘 연속 3만 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규 환자는 일주일 전의 2.1배, 2주일 전과 비교하면 4.7배 수준입니다.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의 비율을 뜻하는 검사 양성률은 26%로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명 줄며 270명을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사이 13명이 늘어서 누적 6,886명이 됐습니다. 이달 첫째 주 국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90%를 넘겼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주 오미크론 검출률이 92.1%로 한 주 만에 12.1%포인트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이달 말쯤 신규 확진자가 13만 명에서 많게는 17만 명 수준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질병관리청과 국내외 여러 전문가의 코로나19 발생 예측 결과에 따르면 높은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유행의 영향으로 이달 말쯤 국내 하루 확진자가 13만 명에서 17만 명 수준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한정된 방역 의료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 전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자가격리 앱을 통한 관리체계가 폐지되고 동거 가족에 대한 격리 제도도 간소화되면서 공동격리자의 필수 목적 외출이 허용됩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미크론 유행 대응을 위한 역학조사 및 격리 방식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현행 지자체 공무원이 확진자의 격리를 관리하는 자가격리 앱 관리 체계가 폐지되고 동거가족 격리자의 경우 의약품이나 식료품 구매 등을 위한 필수적 목적의 외출이 가능합니다. 확진자의 동거가족에 대한 7일 격리 통보도 확진자 격리 통보 시 함께 실시하고 격리 해제 이후 추가 격리 없이 3일 동안 자율적인 생활수칙만 준수하면 됩니다. 공동격리 기간 중에 다른 가족이 추가로 확진되더라도 다른 가족은 추가 격리 없이 당사자만 7일 격리하는 것으로 간소화됩니다. 격리 해제 때도 별도의 보건소 통보 없이 7일이 지나면 격리가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재택치료자가 14만 명을 넘긴 가운데 정부는 고위험군에만 재택치료 키트를 지급하고 모니터링 전화를 하는 등 재택치료자 관리를 집중관리군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또 동거 가족의 필수 외출이 허용돼 생필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격리자에 대한 생필품 지원 역시 각 지자체에서 판단해 중단할 수 있게 됩니다. 방역당국은 유선 모니터링의 경우 재택치료자 가운데 60세 이상 고위험군 등 집중관리군을 대상으로만 지금처럼 하루 2차례 진행합니다. 일반 관리군 환자는 정기적 유선 모니터링 없이 환자 스스로가 판단해서 필요한 경우 동네 병의원의 비대면 진료나 재택치료 지원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게 됩니다. 비대면 처방에 따른 의약품은 동거 가족이 받아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독거노인 등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배송을 지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부터가 오미크론 대응의 진짜 시험대라며 위중증과 치명률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총력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또 새로운 방역, 의료체계의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의료계가 힘을 합쳐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오미크론 대응의 진짜 시험대입니다. 선제적으로 개편하며 준비해온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계획대로 전면 가동하면서 보완의 필요성을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확진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위중증과 치명률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해 나간다면 성공적으로 이 고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방역 의료 체계라고 할 만한 전면적인 개편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 의료계가 힘을 합쳐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며 개편된 체계가 조속히 현장에 안착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일상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힘을 모아주신다면 우리는 더 빠르게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회가 뜻을 모아주면 정부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규제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트럭 시위가 9일째 계속되면서 도시 기능이 마비돼 수도 오타와에는 비상사태까지 선포됐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캐나다 수도 오타와 수천 명의 시위대가 중심가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 트럭 시위입니다. 이번 시위는 트럭 운전사들이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반대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새가 불어나면서 방역 규제와 트루도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로 격화하고 있습니다. 시위 지역도 토론토, 밴쿠버 등 다른 도시로 번지고 있습니다. Just for the mandates right now that's going on in Canada, I think it's infringing a lot of people's movements, freedoms. We have a choice in this country. Not tyranny, not being told what to inject in our body. 시위대가 하루 종일 울려대는 경적 소리에 주민들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주요 도로도 트럭 시위대에 점령돼 교통이 거의 마비됐습니다. 경찰이 투입됐지만 시위대 수가 경찰보다 많아서 통제 불능 상태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급기야 오타와 시 당국은 비상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Many residents have not slept for days due to the noise and disruptions, and many have been shut in due to the crowds, a lockdown imposed by the protest itself. 캐나다뿐 아니라 많은 유럽 국가들도 백신 패스와 규제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도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대기업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결국 접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인사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아파트 분양 외에도 1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파악돼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화천대유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에 걸쳐 박 전 특검 딸 박모 씨 계좌로 모두 합쳐 11억 원을 보낸 사실을 파악하고 돈의 성격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박 전 특검 측은 딸이 화천대유에 근무하면서 집안 사정으로 필요해 차용증을 쓰고 빌렸을 뿐이고 회사 회계상으로도 정상적으로 대여금 처리된 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아직 변제 기일이 남았지만 이미 일부를 갚았고 남은 대출금도 갚을 거라면서 박 전 특검과는 무관하고 같은 절차로 대출받은 직원들도 있어서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장동 윗선 로비 수사를 이어가면서 최근 곽상도 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 전담수사팀 규모가 소폭 축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자로 단행된 검사 정기 인사로 기존 25명이었던 대장동 전담수사팀 규모를 20명으로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팀장인 김태훈 4차장 검사와 수사를 총괄하는 정영환 반부패 강력수사 1부장은 유임됐고 그동안 범죄 수익 환수부장으로서 관련 수사를 이끌어온 유진승 신임 경제범죄 형사부장도 연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서 수사팀에 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연루된 쌍방울 그룹의 의심스러운 자금 거래 내역이 포착돼서 검찰이 확인에 나섰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최근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검찰에 통보한 쌍방울의 자금거래 내역 관련 자료를 대검찰청에서 넘겨받아 형사 6부에 배당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해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쌍방울 관련 자료를 검토하며 내사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김포 장릉 경관을 가려서 논란이 일고 있는 아파트 시공사 대표들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중순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대방건설 대표와 JS글로벌 대표 등 2명을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올림픽 신설 종목인 혼성 계주에서 탈락의 쓴맛을 본 쇼트트랙 대표팀이 오늘 밤 첫 메달 획득 재도전에 나섭니다. 에이스 황대헌과 최민정이 예선부터 절정의 기량을 선보이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첫 메달 획득에 기대감을 안고 혼성계주 2000m에서 혼신의 질주를 선보인 한국 대표팀. 세 번째 주자 박장혁이 결승선 통과 2바퀴를 앞두고 넘어지면서 예선 탈락의 쓴맛을 맛봐야 했습니다. 이제 남은 메달은 8개. 여자 500m 출전을 앞둔 에이스 최민정에게는 오히려 금메달 획득을 위한 예방주사가 됐습니다. 졌을 때 더 저를 성장을 시켜주게 했던 경기들이 많아서 최대한 그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4년 전 평창 이관왕답게 예선에서도 상대 빈틈을 파고드는 절정의 기량으로 금빛 분위기를 물씬 풍겼습니다. 폭발적인 힘으로 다른 선수들을 따돌리는 특유의 아웃코스 기술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아웃 추월하는 거나 이제 속도가 좋은 게 제 장점인 것 같아요. 평창 때 경험을 살려서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남자 1000m 간판 황대헌과 이준서 박장혁도 여유롭게 예선 관문을 넘어 나란히 준중결승 출발선에 서게 됐습니다. 앞서 올림픽 신기록을 갈아치운 황대헌은 평창의 경험을 발판 삼아 조그만 기회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4년 전에는 어리니까 이제 패기로 덤볐다면 지금은 노련하게 뒤에서 좀 더 볼 수 있는. AP통신과 미국 데이터 전문 업체 그레이스노트 역시 황대헌이 1위 시상대에 오를 것으로 예측한 상황. 최민정과 황대헌을 앞세운 쇼트트랙 대표팀의 명예회복은 오늘 밤 8시 반부터 시작됩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막 초부터 경기장 밖에서 인권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출신 성화봉송 최종 주자 선정이 인권 탄압 물타기 시도라는 비난이 제기되는가 하면 전 중국 부총리의 성폭력을 폭로한 테니스 스타 펑샤이 파문도 다시 불거졌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난 4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성화봉송 최종 주자로 나선 디니거 이라무장. 디니거 이라무장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 출신입니다. 미 행정부는 이를 두고 인권 탄압 이슈에서 시선을 돌리려는 중국 정부의 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CNN 방송에 출연해 위구르인이 성화봉송을 한다 해서 그곳에서 자행된 집단 학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란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에서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음을 명확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이번 올림픽에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것도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이 그 핵심 이유였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시진핑 주석에게 유엔 인권 최고 대표의 신장 위구르 지역 방문을 허용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가오리 전 중국 국무원 부총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던 중국 테니스 스타 펑샤이 파문이 다시 부각됐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에 펑샤이를 만날 예정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We have always said that there would be a meeting, and there have been various calls up until now. So, IOC는 바흐 위원장과 펑샤이가 만난 후 어떤 내용을 공개할지 펑샤이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펑샤이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를 원한다면 지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펑샤이는 성폭력 폭로 직후 갑자기 사라졌다 중국 관영 매체에 등장해 기존 폭로를 철회하는 듯한 행보를 보여 의혹이 커졌으며 그녀의 안전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도 여전합니다. YTN 정수입니다. 평창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스피드스케이팅의 김보름 선수가 베이징 선수촌에서 생일을 맞았습니다. 김보름은 윤홍근 선수 단장에게 꽃다발과 대회 마스코트 빙둔둔 인형을 받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월대보름에 태어난 김보름은 이번 베이징 선수단 가운데 유일하게 대회 기간에 생일이 있는 선수입니다. 국내 주유소 기름값 상승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해 말 역대 최대 폭의 유류세 인하 조치 이후 내려가던 기름값. 최근 국제 유가 상승에 다시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휘발유값은 조만간 리터당 1,800원을 넘어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최근 휘발유값 동향부터 정리해보죠. 지난해 11월 유류세 인하 조치 이후에 휘발유값이 한동안 내려갔는데 최근 들어선 다시 오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유류세 인하 조치 직전인 지난해 11월 11일 리터당 1,810원대까지 올랐다가 이후 9주 연속 하락해 한때 1,620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최근 3주 연속 다시 상승하며 1,700원을 향해 오르고 있습니다. 경유값도 지난해 리터당 1,605원까지 올랐는데 유류세 인하 조치 이후 1,43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어제 기준으로 다시 1,500원을 돌파했습니다. 경유 가격이 1,500원을 넘은 건 67일 만입니다. 네, 정부가 지난해 역대 최대 폭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행했는데 결국 국제유가 상승에 약발이 다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물가를 잡겠다며 유류세를 역대 최대 폭인 20% 내렸습니다. 최대 인하 효과는 휘발유가 리터당 164원, 경유 116원, LPG 부탄은 40원이었는데요. 정부는 이 같은 인하분이 실제 가격에 거의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에 전부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유류세 인하한 그 부분이 전부 다 휘발유 가격에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며 기름값을 눌러도 국제유가 상승 영향에 다시 오르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 속에 국제유가는 지난 2014년 10월 이후 7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찍으며 배럴당 90달러 선을 넘겼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긴장을 비롯한 지정학적 불안 요인들이 원유의 공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인데요. 지정학적 불안이 당분간 해소되지 않는다면은 유가는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권남기 기자. 앞서 그래픽을 통해서도 보여드렸는데 국제 유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국내 기름값은 어디까지 오르겠습니까? 네, 국제 유가는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는데요. 최근에 국제 유가 상승세가 반영되면 휘발유는 리터당 1,800원을 넘어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최근 1,200원을 오르내리는 환율도 국내 기름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원유는 달러를 주고 사오는데 원화가 약세라 부담이 더 커지는 것으로 체감 유가는 사실상 100달러대에 진입했습니다. 네, 앞으로 기름값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정부가 국제 유가 동향에 따라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죠? 네, 기름값 동향이 심상치 않자 정부는 4월 말로 끝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 수급 불안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국제 유가 가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그 동향에 따라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연장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유류세 인하분은 앞서 정부에서 밝혔듯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습니다. 인하 조치를 연장해도 소비자는 값이 내려갔다고 느낄 수 없는 상황이고 알뜰 주유소 지원과 같은 관련 대책도 이미 시행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나라 밖 사정은 통제할 수 없고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인 유류세 인하는
이미 역대 최대 폭우로 된 상태라 정부 입장에선 사실상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 물가 걱정이 절로 나오는데요. 기름값이 오르며 이번 달 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식 물가가 13년 만에 가장 많이 뛰는 등 수요도 회복하며 국내의 요인들이 한꺼번에 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0대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던 시내버스에 치여서 숨졌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버스 운전기사 A씨를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젯밤 9시쯤 서울시 흥동 시흥사거리에서 신호를 어기고 직진하다 좌회전하던 음식 배달 오토바이와 충돌해서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채팅앱에서 여성인 척 다른 남성들에게 접근해서 돈을 빌리는 등의 방식으로 2억여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사기와 공갈,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24살 남성 권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수개월 동안 채팅앱에서 자신을 23살 여성이라고 소개하며 남성 수십 명을 상대로 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발생한 수형자 사망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9일 열립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오는 9일 교도소 안에서 40대 재소자를 상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이모 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 씨는 지난 2019년 40대 피해자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고 금 100돈 등을 훔쳐 달아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또다시 살인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사형 구형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재판부의 선고할 형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지표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기관의 매도 속 코스피는 줄곧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폭이 초반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2,730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말에 발표된 1월 미국 고용 보고서가 시장의 예상을 웃돈 가운데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낙폭을 키우면서 다시 900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환율 상황 보시죠. 원달러 환율 1,200원을 전후로 힘겨루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에 달러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지난주 뉴욕 증시가 반등하는 등 위험 선호 심리 회복이 추가 상승을 막고 있습니다. 위안 원 직거래 환율은 1위안당 188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지표였습니다. 구름 사이로 겨울 햇살이 쏟아지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0.2도로 영상권을 회복했는데요. 앞으로 예년 수준인 3도까지 올라 추위가 한층 누그러지겠습니다. 확실히 공기가 부드러워지니 이곳 도심공원도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다만 해가 지면 기온은 금세 떨어지니까요. 큰 일교차에 대비해 입고 벗기 편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 가끔 많겠고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밤부터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 기온이 낮은 제주 산간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3도, 광주 5도, 부산은 7도로 일부 지역의 한파특보는 해제됐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일부터는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추위가 풀리겠고요. 이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는 남부와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영동 지방은 휴일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영동과 영남, 전남 동부에 이어 서울과 경기 지역에도 건조특보가 확대됐습니다. 메마른 날씨에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부는 만큼 산불 등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